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제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최초로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이 생명의 기원 문제가 어떻게 과학자들의 어떤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제 제안이 되게 됐고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그런 그 본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다윈의 진화 계통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, 즉 다윈이 그 생명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윈은 그 종회기원의 결혼에서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수많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생명체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이제 처음에 몇 개 또는 단 하나의 어떤 형태로부터 시작해 갖고 그것이 이런 그 오랜 시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그 생명체들을 그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봤던 것인데,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생물학에 있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두 가지 그 중요한 그 질문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첫 번째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재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던 것인가? 라는 이제 그런 질문과 생명체의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다윈은 진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. 그런 그 생명체의 어떤 그 다양성과 관련된 그런 질문과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, 그렇다면은 뭔가 처음에 이런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의 그 조상이 되는 어떤 그 조상 생명체라는 게 존재했을 텐데, 이 조상 생명체는 처음에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그 질문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두 개의 이제 근본적 질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이 최초 생명의 기원,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최초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려는 이 과학자들의 어떤 19세기 후반부터 또 20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또 제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의 어떤 과학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, 과학이 이제 점점 그 자연 법칙에 의존하고 어떤 자연적인 요소로서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겠다에 따라서
이 과학에 있어서도 이 자연주의 하고 이제 유물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이고, 지금쯤 여러분이 이제 자연주의가 뭐고, 그 다음에 유물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과학의 여러 방면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지난번 얘기한 대로 이제 라플라스 같은 경우는 그 천문학 우주론에 있어서 성운가설 네뷸라 하이포테시스라는 거를 제안을 해갖고선 결국 이 태양계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운으로부터 이게 시작돼서 이렇게 응축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 자연적 설명을 이제 제안해 놨고, 이제 찰스 라이엘은 결국 그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태양계 속에서 이 지구가 또 오랜 시간의 어떤 자연적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구 표면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계곡이나 산맥과 같은 그런 아주 지구가 가지는 그런 독특한 지형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이제 지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연적 과정을 통한 설명을 만들어냈고, 이제 결국 다윈에 이르러서는 이 생명체들도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일종의 자연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 선택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 이제 19세기 후반이 돼서 어떤 진화라는 또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 진화적 그림이 과학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 그러면은 19세기 중반에서 후반부에 독일의 그 물리학자였던 허만 폰 헬름홀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, 그 사람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를 확립을 했는데, 여러분이 아마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.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는 않고 단지 형태만 바꾼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은 이 펜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, 이게 딱 땅에 떨어지면 이 운동 에너지가 또 어떤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, 그래서 에너지는 어떤 이렇게 형태는 이렇게 바뀌지만, 그렇지만은 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허만 폰 헬름홀츠라는 이 독일 과학자였었는데, 근데 이 헬름홀츠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를 주장했냐면,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 무생물계뿐만 아니라 생체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입증을 어떤 면에서 했거든요. 즉,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생체에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는 걸 보인 건데,
뭐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 속에 있는 어떤 그 화학적 에너지가 그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운동 에너지, 이런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헬름홀츠가 이 입증을 함으로써 결국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, 결국 생체계라는 것도 무생물계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 19세기 후반에 있어서 이 과학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뭐 생명이나 무생명이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동일한 게 아니냐. 결국 모든 게 물리나 화학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자연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과학계에 굉장히 이제 퍼져 나가게 됐는데, 그렇다고 해서 뭐 최초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, 이제 그 당시 과학자들로서는 이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건 19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 우주의 역사, 또 지구의 역사, 생명의 역사,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진화적 그림 속에서 뭐 성운가설 또는 찰스 라이엘이 주장했던 어떤 그 지구 지형을 만들어낸 어떤 자연적 과정, 침식이나 퇴적과 같은, 또 다윈이 주장했던 어떤 생명세계에서 작동하는 어떤 자연 선택의 원리, 뭐 이런 체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큰 진화적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이제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뭐 거기에서 하나의 작은 그런 사건 정도로만 이제 생각되었지, 사람들이 그거는 과학이 발전하면 조만간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작은 미싱 링크, 구멍이 한 개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최초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을까?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? 이 문제였었는데,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조건 존재했었다라고 얘기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라플라스의 성운 가설에 의하면은 지구가 한때는 너무 뜨거워갖고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성운 가설은 성운으로부터 이제 이제 출발해 갖고선 결국 응축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지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됐다라는 건데, 어찌됐든 그 시나리오에 따르게 되면은 지구가 한때는 너무 뜨거워 갖고
도저히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그 뜨거웠던 지구가 점점 차가워져 갖고 드디어 어느 정도 생명이 생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도가 됐을 때 이제 최초의 생명이 출현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려지고 있었던 거대한 진화적 그런 그 그림 속에서도 최초 생명이 어느 시점에선가는 지구상에 출현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그 설명되어야 됐을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거든요. 그죠?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상하리만큼 낙관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했다.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문제를 생각했다는 건데,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거를 자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거시적인 그런 모습으로서의 어떤 생명의 모습만이 과학자들이 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, 아주 미시적인 수준에서 그 생명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실험 도구라든가 이런 거는 뭐 비록 현미경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관찰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교한 어떤 그 생물체 내의 현상을 관찰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그 복잡성이라든가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. 또 다른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는다고 한다면, 역시 다윈의 진화론이 또 큰 그런 생명의 최초 생명의 출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 시간만 오래 주어진다면 어떤 자연의 힘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생명 형태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이제 다윈의 그런 자연 선택설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도 그 시간만 오래 주어지고 충분한 어떤 어떤 환경적 조건만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, 그러면 생명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 무생물로부터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과학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. 다윈의 그 진화론에 어떻게 보면은
함의하고 있었던 것은, 또 다윈의 진화론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그 당시 과학자들로서 이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생명과 무생명이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준 유명한 실험이 사실은 19세기 그 초중반경에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벨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됐거든요. 아마 여러분이 벨러라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이 프리드리히 벨러가 1828년에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, 바로 뭐를 했냐면은 그 무기물인 시안산 암모늄이라는 그런 무기물이 있거든요. 그 무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라는 그런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냐면, 이 벨러가 이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 생명이 없는 그런 무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이 무기물로부터는 이 생명체 속에 있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. 근데 벨러가 그 믿음을 깨버린 거야. 즉,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도 결국은 무기물들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, 그런 측면에서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를 그거를 깨트린 것이다. 이 벨러의 실험이.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임팩트를 가져오게 된 건데,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생물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체는 그 생명을 특징 지어주는 어떤 그 요소, 이 비물질적인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걸 이제 vital force, 이 생명력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, 그런 그 힘이 있어갖고 이 생명체를 특징 지어주고 무생명과 이거를 이제 구별시켜주는 그런 그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, 결국 벨러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 생명체 속에 있는 물질도 무기물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, 화학적 성분에 있어서 생명체나 어떤 무생명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된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이 과학계에서 이제 이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, 활력론과 그 다음에 환원론 사이에 이제 논쟁이었는데, 활력론이라는 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생명에 대한 입장입니다. 즉 생명의 어떤 그 비물질적인 어떤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생명체를 무생명하고
그 구별지어 주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이제 활력론자들이 주장했던 거고, 반면에 이 환원론자들은 생명이 뭐 복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다 그 물질적인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.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계가 복잡하더라도 그거를 다 나누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간단한 부품으로 이렇게 다 그게 그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생명도 뭐 복잡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그 작은 그런 원자나 분자나 이런 걸로 다 이게 나눠지고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환원론자들의 그 입장이었는데, 결국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 이 디베이트를 하고 있다가 벨러의 실험 이후에 결국 활력론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이제 환원론이 힘을 얻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제 중반 후반을 이제 넘어가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 생명과 무생명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, 이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생물학자가 주장했던 건데, 이 해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생명과 무생명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19세기 그 후반에 이 과학계 또 생물학계의 그 어떤 그 흐름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이런 그 관점이 이제 굉장히 그 과학자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게 되면,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물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는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최초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거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라는 거죠. 사실 그 다윈이 비록 종의 기원이나 또는 그 후에 어떤 저술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다윈도 내심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그 다윈이 그 당시 그 동료였던 조셉 후커라는 식물학자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이 다윈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단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잠깐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건데, 여기서 이제 다윈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. 어떤 그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환경적 조건이 형성이 되고, 거기에 또 필요한 모든 생명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화학적 물질들이 그게 이게 존재한다면, 이제 다윈은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, 따뜻한 작은 연못, warm little pond, 그런 그 따뜻한 작은 연못에 모든 그 생명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화합물들이 존재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빛, 열, 전기 등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
아이디어란 어떤 그 환경적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생명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? 라는 거를 이제 다윈이 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윈도 어떤 물질적 과정, 또 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다윈뿐만 아니라 다윈을 지지했던 그 당시 이제 여러 생물학자들이 이런 이거 이제 화학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. 그 화학 진화론적인 어떤 모델을 최초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그러한 그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세포 속의 시그니처 2장을 보면 이제 좀 자세한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학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안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 디테일한 거를 다 세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. 이제 큰 핵심적인 그런 아이디어의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그런 이 화학 진화론적 모델로서는 원형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그 19세기 후반에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 생명의 어떤 그 본질이 어떤 그 생체 속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특정 물질을 이제 원형질이다 그렇게 이제 지칭을 했는데 이 원형질은 어떤 구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동질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서 이제 여겨졌었는데 결국 그 원형질이 생성이 되게 되면 결국 생명의 특징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원형질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? 라는 거를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건데 그 원형질이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한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토마스 헉슬리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던 다윈의 강력한 그런 서포터였었고 다윈의 불독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 토마스 헉슬리하고 또 다른 그 다윈의 강력한 서포터였었던 에른스트 해켈. 이제 토마스 헉슬리는 이제 다윈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제 에른스트 해켈은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역시 해켈 역시 굉장히 이제 다윈을 열렬히 또 강력하게 지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좀 원형질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헉슬리는 2단계 그 과정을 통한 이제 원형질의 생성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처음에 아주 간단한 그 화학 물질로부터 조금 이제 그래도 중요한 뭐 그런 그 분자들이 형성이 되고 뭐 워터라든가 뭐 암모니아라든가
카보닉 액시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통해 갖고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원형질이 생성이 되게 됐다라는 이제 이런 2단계 그 과정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, 뭐 해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점점 어떤 복잡한 화학 과정을 통해 갖고 결국 생명체의 어떤 그 가장 간단한 형태인 프리미티브 단세포가 형성이 되지 않았겠는가,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, 뭐 다른 거는 뭐 몰라도 그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이 생명을 그 원형질과 거의 동일시 생각을 했구나. 여러분이 이제 그것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. 이 생명의 기원의 문제는 생명의 본질의 문제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생명의 기원과는 아주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, 이제 19세기 후반의 과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을 원형질, 어떤 생명체 내에서의 어떤 특정한 물질, 그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형질 이론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최초의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원형질이라는 게 생겨야 될 텐데, 그럼 그 원형질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? 그거를 이제 19세기 후반의 과학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헉슬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뭐 2단계 프로세스, 화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그걸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.